안녕하세요. 11주차 2교시 수업입니다. 아이디어 평가하기에 대해서 수업을 하는데요.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을 고려를 해야 돼요. 다양한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알아보고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떠한 부분을 실행을 할 때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할 거는 이제 공급자 측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공급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 생산에 필요한 원료나 부품들을 나열해보고 협력사를 적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양식을 나타낼 건데 내가 모든 거를 다 만들어서 할 수가 없죠. 내가 어떤 가게를 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치킨집을 해요. 치킨집을 하면 치킨집을 할 때 필요한 게 뭐가 있죠? 닭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자가 있어야 되고 책상이 있어야 되고 치킨을 튀길 수 있는 기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기름도 필요하고 그리고 소스들도 각각 필요하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치킨집을 해야 된다고 해서 닭을 키우고 기름을 짜고 기계를 만들고 의자를 만들어서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인테리어를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치킨집을 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들이 있어요. 그런 부품들을 어떻게 조달을 할 수 있는지 어떠한 협력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만들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어떠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 어디서 원재료를 구해야 되는지는 잘 알기가 힘듭니다. 그나마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을 해서 찾기가 매우 용이해졌지만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구체화를 시킬 때 필요한 부품이나 필요한 재료, 필요한 원료, 필요한 여러 가지 에너지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공급자에 대해서 찾아봐야 돼요. 삼성이 스마트폰을 만든다고 해서 삼성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는 건 아니죠. 다들 협력사와 하청사 또는 여러 가지 제휴사들도 있겠죠. 이런 데들에서 공급을 받아서 조립을 하고 생산을 하는 그런 부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보았을 때 공급자를 찾아내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에 속합니다. 이렇게 공급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로봇을 만들겠다. 또는 이렇게 집안을 청소해주는 청소용 로봇을 만들겠다. 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아이디어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부품들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내고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적외선 히터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적외선 히터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만들진 않죠. 그래서 이 적외선 히터에 들어가는 코일부터 시작해서 플라스틱, 그 다음에 철 또는 알루미늄, 그 다음에 전선, 콘덴서, 아답터 이런 모든 부분들을 내가 직접 다 만들진 않죠. 공급을 받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원재료는 전면 철제 커버가 필요해요. 그 부분은 철공작소에서 공급을 받는다 라고 찾아내는 거고요. 반사판 있죠. 뒤에 보면 반사판이 있는데 이것도 철공작소에서 받겠다.
내열 코일이 있어요. 안에 보면 코일이 있는데 그 코일은 코일 제작사를 찾아봐 가지고 코일 제작사를 한번 찾아보는 거고요. 후면 철제판이라고 있어요. 후면 철제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철 공작소에서 하고 플라스틱 바디 커버가 필요해요. 그러면 플라스틱 바디 커버는 플라스틱 금형 제작사에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플라스틱 금형을 만들고 플라스틱 금형을 가지고 사출해주는 회사가 또 필요해요. 여기는 쓰진 않았지만 플라스틱 사출 회사에 가서 또 플라스틱을 사출해야 돼요.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휴즈가 필요하죠. 휴즈는 이제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류를 끊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휴즈예요. 그래서 휴즈 제조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휴즈 제조사가 어딘지도 찾아봐야 돼요. 전선도 필요하죠. 그럼 전선은 전선 제조사를 찾아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버튼도 필요하죠. 그러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꺼지는 타이머가 필요하죠. 그럼 타이머는 타이머 제작사를 찾아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다 보면 그 제품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공급처가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나 만든다는 것은 내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많은 협력사, 많은 공급사를 통해서 제품을 만든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제품, 한번 어떠한 원재료와 부품들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공급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것을 잘 찾아보고 양식지가 있으니까 양식지에다가 작성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급자의 수가 많을 경우 구매자의 파워가 크죠. 공급자의 수가 적을 경우는 공급자의 파워가 커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콘덴서 아까 열 적외선 히터를 만드는데 코일이 들어가요. 열을 발생해주는 코일이 들어가는데 이 코일을 생산해주는 공급자가 많아요. 그러면 내가 사는 내 입장에서는 내 파워가 센 거예요. 왜냐하면 공급을 받을 수 있는 회사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원하는 조건을 여러 군데 견적을 내보거나 가격을 협상하거나 기한을 조절하거나 구매 시기를 조절하거나 배송 방법에 대해서도 유리한 방안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결제 방법도 또한 구매자가 원하는 형태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런데 공급자의 수가 적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LED, 최첨단 LED를 공급을 받아야 되겠다. 또는 메인 CPU를 공급받아야 되겠다. 또는 반도체 칩을 공급을 받아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생산하는 공급자가 적어요. 어떤 특정한 한 회사에서만 생산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공급자의 파워가 매우 높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급자가 원하는 형태대로 내가 구매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위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요소의 가격, 생산의 기술, 공급자의 수, 공급자의 미래에 대한 예상에 따라서 공급의 변동 요인이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구매의 가격도 생산 납품에 대한 기한도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전거의 생산 요소 중에서 자전거 부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 비용이 증가되고 생산량이 감소가 되고 공급이 감소가 되고 이러한 형태의 공급 사슬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가격이 비싸지면 소비자들이 구매를 적게 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영향을 준다 라고 보면 돼요. 이런 것들이 나비 효과입니다. 실제 공급자가 부품을 공급해주는 공급자가 10원의 부품 가격을 올렸을 뿐인데
소비자는 10,000원의 가격이 상승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가치사슬로 묶여 있어서 내가 제품을 만드는데 그 제품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매우 큰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가까운 미래의 자전거에 대한 수요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 수요가 증가할 건지 감소할 건지에 대해서 예상을 해야 되죠. 만약에 수요가 증가할 거다 그러면 조만간에 가격 상승을 예상할 수 있고 재고를 보존하고 나면 공급이 감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마스크와 같은 형태예요. 마스크가 갑자기 수요가 증가하니까 갑자기 가격이 상승했죠. 그래서 생산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는 마스크를 다들 가지고 있으니까 더 이상 재고 보존에 대한 부분이 줄게 됐죠. 그래서 공급도 줄게 되는 형태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은 안정화를 나타나게 되는 형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 그리고 자전거 생산하는 기술이 발전해서 저렴한 부품이 만들어지면 생산 비용도 감소가 되고 생산량도 증가가 되고 공급이 증가가 되는 그런 형태를 갖게 돼요. 그래서 공급자의 수 혹은 판매자의 수의 증가에 따라서 자전거 공급이 증가가 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공급자의 역할이 실제 판매되는 소비자한테 영향을 준다. 또는 그것을 유통하는, 생산하는 회사도 영향을 준다.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비즈니스에서 정부 정책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경쟁을 해가지고 조금 적게 팔리고 조금 더 많이 팔리고 이렇게 하는 약간의 영향이 있죠. 약간의 영향이 있지만 정부 정책은 매우 큰 위협 요인이에요. 기회의 요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비즈니스가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정부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기업의 비즈니스에 정부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매우 큰 영향을 미쳐요. 기업의 생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매우 큰 영향을 나타냅니다. 정부의 법적인 규제가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거에 따른 영향도가 얼마나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 그런 거를 간과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 분야 혹은 교육 분야의 이런 특정한 분야의 경우에 규제가 강할 수가 있어요. 일부 나라에서는 먹는 것을 가지고 잘못하게 되면 사형까지 시키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음식, 의료, 약 이런 부분들은 다 굉장히 규제가 까다롭죠.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부의 승인이나 허가가 필요한 비즈니스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많은 비즈니스 중에 대부분은 인가나 허가가 필요한 내용들이 매우 많아요. 학원도 인가나 이런 걸 내야 되고요. 카페를 낼 때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승인이나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을 미리 알아야 돼요. 한국은 그나마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편인데 다른 나라는 승인과 허가를 받는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경우 정부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정치권에서 1인 방송 규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튜브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을 숫자 하나요? 수가 많다며 유튜브를 규제하겠다고 그래서 나섰는데 유튜브도 최근 들어 정부와 여당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비판하는 있는데 내용의 영상이 유튜브를 규제해야 많아지고 되는지 있기 이런 때문은 내용의 아닌지 규제에 대한 내용. 이동훈 기자의 리포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독자 수가 24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 펜앤드마이크 정규제 TV. 매번 문재인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좌야파 정부에서 늘 부동산에 이렇게 말썽들을 일으키죠. 구독자 수가 19만 명인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는 문재인 대통령 와병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놔둘 수 없다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통시키는 시장의 책임자들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방송법 개정을 통해 유튜브를 유료 방송 사업자로 규정하면 규제는 물론 벌금이나 방송 금지 등 제재 또한 가능해집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인터넷상에는 팟캐스트가 유행했고 진보 성향 방송이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구독 절차가 복잡한 팟캐스트에 비해 구독이 쉬운 유튜브에 보수 성향 중장년층이 몰리면서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그 패턴이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유튜브를 옥죄겠다는 것은 결코 올바른 판단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한국당이 방송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규제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제 표현의 자유와 가짜 뉴스에 대한 처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그 부분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처벌을 대야 된다 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표현의 자유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생각하는 부분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제재를 받거나 구속을 당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나 다른 사람을 비방을 하거나 잘못되게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는 다른 관련된 법에 의해서 처벌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어떤 채널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듣기 싫다라고 해서 그 자체를 못하게 한다 하는 거는 매우 큰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 형태에 대해서 이거는 진리니까 절대 비판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나왔다 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문제를 만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부분에서 그러면 하나씩 검열을 하게 되고 자기 검열을 통해서 말을 못하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통제사회가 되는 거죠. 우리는 자유로운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올바른 가치관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것들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낫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부 정책에서 유튜브를 규제하겠다 그러면 유튜브에 관련돼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많은 사람들은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정책이 매우 큰 영향을 준다. 인터넷 전문은행, 핀테크. 아직 제대로 경험을 못 해봐도 정부가 하도 요란하게 이야기를 해서 익숙해진 말들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규제에 발목이 묶였기 때문인데요. 그러는 사이 중국은 첨단 핀테크로 훨훨 날고 있다고 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정부가 작년 두 업체에 예비인가를 내준 인터넷 전문은행은 원래대로라면 연내 출범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회사가 언제 영업을 시작할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최대 10%, 의결권을 최대 4%만 허용하는 은행법 규정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출자나 지분 구성이 다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 지분을 50%까지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의 새 성장 동력이라는 각종 첨단 금융정보기술 핀테크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한 핀테크 기업의 카드터치 본인 인증 기술은 금융당국 승인을 얻고도 방송통신위원회가 불허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부업보다 낮은 금리로 개인끼리 대출을 연결해주는 P2P 대출 중개는 제대로 된 법이 없어 대부업체로 등록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금융법이라든지 금융관련 기술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다이탈 참이에요. 말로만 핀테크 혁명을 되뇌는 사이 중국 업체들은 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위뱅크, 마이뱅크에 이어 샤오미가 참여한 세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 시황은행이 영업에 들어갈 예정이고 P2P 금융은 중국이 이미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시장입니다. IT 강국을 자처하던 한국은 지금 이 기술을 금융과 결합하는 데는 게으른 토끼가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동욱입니다. 자, 지금 이야기한 거는 핀테크에 대한 거죠. 자, 핀테크 기술. 우리나라가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지만 규제나 이런 것들이 매우 많아서 새롭게 진출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래에 성장하는 미래 성장 산업을 못 만들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서비스나 기술을 도입해서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부 정책은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데 다른 사례, 정부 정책의 다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경제가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투자와 생산,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2분기 성장률마저 뒷걸음쳤습니다.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수출 증가율도 미약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과감하게 규제 혁신을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분기 국내 총생산이 1분기보다 0.6% 성장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분기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0.6%보다 더 크게 심각한 낮아졌습니다. 상황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에 따라 올해 성장률 규제를 목표치 완화해야 2.6% 된다는 달성에 논평이고요. 빨간 자,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타다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법원의 무죄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타다가 다시 위기를 맞았습니다. 현행 방식의 타다 사업을 금지한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오늘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재용 대표는 정부와 국회가 죽었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진희 기자입니다. 일명 타다 금지법인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반대했지만 대다수 의원들이 찬성해 통과됐습니다.
또는 대로 운행하고 갔는데 이 있으십니까? 네, 관련됐으면 손. 이 법안은 애초 모빌리티 업체들이 운송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플랫폼 택시법으로 발의됐지만 기사가 딸린 11인승 렌터카로 이루어지는 타다 영업 방식을 차단하는 조항이 담기면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타다의 영업 방식이 합법이라는 1심 판결 이후 정부 여당이 한 발 물러서 기업만 내면 타다처럼 렌터카 방식으로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뒤늦게 법을 고치면서 물꼬를 텄습니다. 그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이 법은 모빌리티 혁신 제도화법입니다. 특히 카카오 모빌리티 등 다른 모빌리티 업체들이 법안 처리를 호소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법안인데 통과가 계속 밀리면서 타다 때 나온 스타트업들은 사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리고 투자도 끊겨서 굉장히 고사직전의 상태였고요. 오늘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기여금 없이 운영되는 현행 타다 사업은 1년 6개월 뒤 금지됩니다. 법사위 의결 직후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 수정안을 졸속입법이라고 비판했던 이재용 소카 대표는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국토부는 차량 한 대당 수천만 원으로 예상됐던 기여금을 호주처럼 운행 횟수에 따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유예 기간 동안 타다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자, 이렇게 타다 금지법이 되면서 이제 타다가 불법이 되었죠. 그래서 타다에서 타다 서비스는 이제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법이 실제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어서 그러한 비즈니스가 없어지는 부분을 보게 되었고요. 타다라고 하는 소카 그 회사에서는 이제 카니발이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을 했었는데, 이 카니발을 다 경매로 내놓았다라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타다라는 서비스도 이제 불법이 되어서 이용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고 하면 그 비즈니스는 안 되는 거죠. 왜 규제를 했을까요? 일부 집단에 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택시 회사들이 어렵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타다가 없어지면 택시 회사가 잘 되겠지라고 해서 나온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택시 회사들의 비즈니스가 보호가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택시의 비즈니스는 조만간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그 비즈니스는 거의 끝나지 않을까, 대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법원의 무죄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타다가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글로벌 환경인데요. 자, 글로벌 환경에 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하죠. 글로벌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국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어떤 나라든지 자기 내수만으로 살아서 생존한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굉장히 큰 나라 중에 잘 사는 나라 중에 무역을 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잘 산다. 이런 거는 불가능한 제도예요. 그래서 글로벌 환경에 대해서 매우 잘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는 합리적이거나 올바르거나 완벽한 그런 형태로 세상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굉장히 비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거나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 상태로 존재하죠. 그래서 글로벌 환경에서는 도덕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파워로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파워가 센 그나마 민주적인 자율성이 있는 곳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환경의 영향에 따라서 어느 쪽과 해야지 이득이 되는지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비즈니스나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는 전 세계에서 1등 하는 나라는 미국이고 2등이 중국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한다고 해서 비등하기 때문에 경쟁이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등과 2등은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경쟁, 싸움이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냉전 세대, 냉전 시대를 만들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글로벌 비즈니스를 해서 어떻게 해서 더 성장을 할 수 있는지 잘못하면 고꾸라질 수도 있고 잘하면 성공할 수도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어요. 한국이라고 하는 특성에 맞춰서 어떻게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글로벌 환경에서 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법은 파워의 게임이기 때문에 그 파워의 게임을 국제 질서를 만들어가는 쪽과 같이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이제 본인의 아이디어를 제품화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경우 핵심 고객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해외 진출할 때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지, 그리고 언제가 좋을지, 경쟁자는 누가 될 건지, 해외 진출할 때 시장에 장애물이 있다면 어떤 것이 큰 장애물이 될 것인지, 그리고 해외 진출을 위해서 무엇을 알 필요가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하는 우수 조달 제품의 국내외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2018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가 개막됐습니다. 전 세계 30여 개 나라 해외 바이어가 참가하고 또 국내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는 소통과 기회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공공 조달 시장 진출 기회가 없었던 벤처 새싹 기업을 위한 기업관입니다. 벤처와 새싹 기업들이 저마다 제품 홍보를 위해 마련한 부스만 40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참여업체가 늘었습니다. 저희가 벤처나라에 등록되면서 저희가 대외 신의도도 많이 올라가고요. 매출도 증대되고 있어서 지금 공장도 증설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상이변 등으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면서 눈 건조증 예방 등 건강제품과 신기술 제품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사흘 일정으로 열리는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는 이처럼 신생기업과 신기술 제품에 대한 판로 개척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300여 개 회사에서 모두 730여 개 부스를 운영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참여 업체 수가 10% 정도 늘었고 해외 바이어 역시 캐나다, 일본, 중국, 싱가포르, 프랑스 등 35개 나라에서 1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So I look forward to meet more and more Korean exporters, manufacturers to strengthen and enhance our business trade relation with the Korean business community.
전 시장은 우수 조달 물품과 신기술 제품, 국민안전 관련 제품, 벤처나라 새싹기업 제품, 전통문화 상품 등 다양한 조달 물품을 8개 분야로 나눠 꾸며졌습니다. 올해 나라장터 엑스포는 벤처 새싹기업의 전시관이 2배로 늘어나는 등 기술력 있는 창업 초기 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가 국내 기업들의 해외 조달 시장 개척과 진출을 돕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수출 전시회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자, 이렇게 정부에서도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지만 다양하게 지금은 대면하지 않고 이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지금도 만들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러한 형태들을 보면서 본인의 아이디어가 해외로 진출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가져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수업은 마치고요. 이제 관련 레포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카페에다가 올려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